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260만 원 정도 되죠. 이 여유 자금이 딱 생긴다면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의 판도를 바꾸려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혁명의 심장에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장 스토리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각 기업이 대체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또 그 기회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 핵심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이건 뭐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 이런 시간은 아니고요. 대신에 각 기업의 성공 뒤에 숨어 있는 그 전략과 논리를 한번 해부해 보는 시간이죠. 왜 어떤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그 근거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만의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로빈후드예요. 우리한테는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 이걸로 딱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핀테크 혁신의 거의 상징 같은 곳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을 없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의 핵심 전략은 바로 그 접근성이었어요. 예를 들어 비싼 주식 1주를 통째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식을 아주 잘게 쪼개서 1달러어치만 살 수 있게 한 소수점 거래가 대표적이죠. 아, 소수점 거래요. 네, 이건 단순히 기능을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하는 그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문턱을 낮춰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완전히 끌어들였는군요. 그런데 요즘 로빈후드 행보를 보면요, 그냥 주식 거래 앱에 머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IPO 전 단계 주식에 투자의 기획을 주기도 하고, 암호화폐 거래도 하고요. 심지어 개인 퇴직 계좌 IRA에 3% 매칭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뭐랄까 좀 이것저것 다 던져보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진짜 혁신적인 시도일까요? 아니면 핵심 동력이 약해져서 그러는 걸까요?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그들의 실험이 상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를 보면요. 네.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2배로 뛰었습니다. 2배나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그 성장의 핵심이 바로 그 새로운 시도들이었나요? 정확히는 거래 기반 수익이 폭발했어요. 이 부문 매출이 129%나 급증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암호화폐가 있었습니다. 아, 암호화폐요? 네,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온 수익이 1년 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었어요. 4배라니,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로빈후드의 성장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약간 양날의 검이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로빈후드를 분석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리스크가 크다는 걸 당연히 회사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예측 시장이라는 건데요. 예측 시장이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어떤 개념이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계약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예를 들어서 로빈후드가 프로 미식축구 경기 승패를 예측하는 계약을 상품으로 내놨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걸 금융상품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거의 투자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로빈후드의 주 고객층인 젊은 세대에게는 딱딱한 금융상품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예측 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암호화폐에 쏠린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변동성 큰 엔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측 시장이라는 또 다른 실험적인 엔진을 달아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화려한 신사업들도 좋은데 그럼 원래 하던 본업, 그러니까 주식거래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한가요? 사용자들이 빠져나가거나 하진 않고요? 그 부분도 아주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죠. 2025년 3분기에만 280만 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고요. 와, 3분기에만요? 네, 전체 투자 계좌 수는 2,790만 개를 넘어섰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와중에도 기존의 핵심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로빈후드의 전략이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주식 거래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암호화폐나 예측시장처럼 리스크는 크지만 잠재력도 엄청난 대박을 노리는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 이건 마치 한 지붕 아래에서 안정적인 은행과 스릴 넘치는 카지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 같아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로빈후드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하죠. 여러분이 이 회사를 볼 때 안정적인 은행의 성장에 더 믿음이 가시는지 아니면 팔알 뒤흔들 수 있는 카지노의 잠재력에 더 끌리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빈후드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로빈후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려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말 정반대의 성장 스토리도 있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 이미 시작된 거대한 혁명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우리를 이끌어주네요. 맞아요.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버스는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쵸. 하지만 어떤 분석가들은 지금이 오히려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3배나 올랐는데 초기 단계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 주장의 핵심에는 AI 병목 현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요즘 다들 엔비디아의 AI 칩, 그러니까 AI의 두뇌에만 열광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AI의 진짜 성능은 두뇌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두뇌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네. 아무리 똑똑한 천재의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기억력이 엉망이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쓰고 기억해내는 메모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AI 칩은 그냥 비싼 실리콘 덩어리에 불과해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병목, 즉 메모리의 성능이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이크론이 바로 그 최고 성능의 기억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모두가 AI라는 금광을 찾아 나선 골드러시에 열광할 때 마이크론은 그 금을 캐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곡괭이와 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셈이죠. 완벽한 비유네요. 그리고 그 삽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실적이 딱 증명해주고 있죠. 2026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7%나 증가했어요. 57%요? 네, 심지어 회사 스스로 다음 분기에는 상당한 기록을 세울 거라고 자신할 정도예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을 필수적인 AI 조력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없이는 AI 혁명도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순이익률이었어요. 거의 40%에 육박하더라고요. 번 돈의 40%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건데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성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진이 가능한 거죠? 단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그런데 AI 시장이 커지면서 모든 기업이 이 메모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죠. 즉,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가격 결정권을 쥐고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의 미래 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포워드 P가 고작 11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렇게 뜨거운 성장주는 수십 배씩 받기도 하잖아요. 11배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마이크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는 주가, 프라이스를 주당 순이익, earnings로 나눈 값이잖아요. 주가가 지난 1년간 3배나 올랐지만 이 PE가 낮다는 건 분모에 해당하는 이익의 성장 기대치가 주가 상승 속도를 훨씬 더 앞지를 거라는 예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것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여전히 싸다는 주장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주가 그래프만 보면 고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각인 거죠. 이건 마이크론이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베팅을 넘어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기업을 살펴봤네요. 한쪽은 로빈후드, 수수료 무료화로 시작해서 이제는 예측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을 만들면서 금융과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물려는 소비자 대상의 혁신가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크론이었죠. 이미 시작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면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조력자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는 시장 자체를 창조하고 확장하려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시장의 필수 인프라가 되려는 전략. 정말 다른 접근법이죠.
이 두 사례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평가할 때 로빈후드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척자 유형의 스토리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모두가 금을 찾아 헤맬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인 곡괭이와 삽을 파는 마이크론과 같은 인프라 공급자 유형의 스토리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보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내가 어떤 종류의 성장 스토리에 더 공감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기회를 판단하는 자신만의 강력한 관점